133페이지 보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혜는 먼저 형광보가 있습니다. 형광보는 형광을 직접적으로 보로 활용한 겁니다. 보통 I 형광이나 H 형광을 보로 활용하는 것이 형광보의 개념이 됩니다. 보통 단일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에서 형광보는 보통 I 형광하고 H 형광을 우리가 활용합니다. H 형광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직접 보로 활용하는 게 형광보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형광보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개념을 알아두면 되죠. 아까 그림에 그렸다시피 이렇게 상하의 날개처럼 이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지라고 해요. 이것을 프렌지. 그리고 수직 부재를 웨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부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시고요. 상하의 날개처럼 이렇게 내민 부분, 이것을 프렌지라고 해요. 그래서 프렌지가 두 개예요. 프렌지. 자, 프렌지가 힘 모멘트를 부담을 합니다. 휘어지는 모멘트. 힘 모멘트 부담은 프렌지가 힘 모멘트 부담을 해요. 그래서 아래 위에 몇 개다? 두 개예요. 두 개. 왜 두 개 있는가 하면 힘이 발생하면 한쪽은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이 생기고 하나는 뭐다? 압축력이 생깁니다. 부재가 휘어버리면. 그래서 모르면 한번 휘어주시면 돼요. 부재를 휘게 되면 한쪽은 잡아당겨지고 맞죠? 반대쪽은 뭐다? 압축력이 생겨요. 자, 그래서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힘 모멘트 부담은 한쪽이 인장력 받고요. 한쪽은 압축력 받아요. 그래서 프렌지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수직재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웨버가 됩니다. 수직재를. 복부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수직재를 웨버라고 하는데, 웨버가 전단력을 부담합니다. 전단력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철골부재는 전단력을 받게 되면, 이 철골은 파손되는 게 아니라, 철골은 휘어버리죠. 철은 휘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떼어주는 강제를 설치해 줍니다. 이것을 스티퍼너라고 합니다. 스티퍼너. 그래서 얘가 두 번 냈습니다. 스티퍼너는 이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정, 자굴을 방지할 목적, 외부의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되어주는 부재를 스티퍼너라고 칭합니다. 간단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두 번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거는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보 플레이트 거드가 나오죠. 두 번째 판보적인 측면. 자, 판보, 플레이트 보라고도 하죠. 플레이트 거드. 그러면 판을 영어로 플레이트라고 하고, 자, 거드를 한글로 쓰지는 않고 그냥 보로 쓸 겁니다. 플레이트보 또는 판보 이렇게 많이 칭합니다. 그러면 플레이트보 판보의 개념은 입니다. 판 플레이트를 갖다가 용접이나 조립해서 굉장히
큰 볼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플레이트를 갖다가 교량 같은 데 많이 쓰죠. 교량에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플레이트를. 그래서 프렌지 플레이트하고 웨브 플레이트,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접합부분이죠. 용접 내지 조립을 합니다. 용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장력, 옛날에 리벳으로 했고요. 고장력 볼트로 조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듯 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판보예요. 판보도 똑같아요. 프렌지 플레이트가 힘 모멘트 부담하고, 외부 플레이트가 뭐다? 전단력 부담하고 똑같이 스티프는 똑같이 설계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둘 거는 저것만 알아두면 돼. 거기에 13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제 주로 힘 모멘트에 저항하면 덮한 커브 플레이트로 보강한다 나오죠. 커브 플레이트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여기에다가 덧대어주는 판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이 덧판을 커브 플레이트라고 해요. 커브 플레이트라고 칭합니다. 덧판을 커브 플레이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 덧판은 자, 바로 프렌지의 힘 모멘트 보강이죠. 프렌지 플레이트. 프렌지 힘 모멘트 보강입니다. 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판입니다. 덧대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 보강을 그냥 줄여서 힘 보강 이렇게 돼요. 힘에 대한 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덧대어주는 판이에요. 이것을 덧판이라고 하고요. 이때 커브 플레이트는 최대 4장 이하로 설치해야 돼. 4장 이하가 돼야 돼. 너무 많이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히 덧대어주는 판이란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점 봐두십시오. 그리고 134페이지에서 거기에 스티퍼는 용어 정리 스티퍼는 해놓고 거기 데크 플레이트 나오죠. 자, 골 모양의 홈을 가진 철판 재료를 데크 플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데크 플레이트 개념은 자, 바닥판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골 모양을 가진 이 강재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닥에 설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철근 배근한 걸 놓고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 모양의 홈입니다. 이걸 가진 것을 뭐라고 한다? 데크 플레이트, 구빈판이라는 거죠. 얘가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 플레이트는 이 데크 플레이트가 사실 저겁니다. 바닥판의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닥판의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게 거푸집 역할. 자, 거푸집이 보통 콘크리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형틀이죠? 틀인데 얘는 별도로 거푸집을 대지 않고 이걸 설치해 놓고 위에다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데크 플레이트. 그래서 명심하세요. 얘는 거푸집 역할이다. 그래서 골 모양의 홈을 가진 철판 재료를 뭐다?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럼 데크 플레이트는 뭐가 기억나야 된다? 바닥판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턴버클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턴버클은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턴버클은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턴버클은 생긴 거는 이런 형상으로 생겼어요. 크기는 다양해요. 이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이렇게 이쪽에 뭐 달대 볼트나 이런 게 쭉 가요. 그러면 이 나사가 이렇게 있어요. 선이 있어요. 이걸 이제 쪼으면 좋아졌다가 내려놨다 이러죠. 이것이 이렇게 돌려버리면 쪼아졌다가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턴버클이에요. 턴버클. 그래서 턴버클은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 이 턴버클에 당겨서 조이는 기구입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단 연결제가 나옵니다. 자, 이 전단 연결제는 한번 내야 되는데 영어로 시어 커넥터죠. 시어 커넥터. 자, 전단 연결제의 개념은 이겁니다. 보통 철골포가 이렇게 H 형광에, 자, 이 철골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바닥판을 갖다가 위에 설치하게 되면 위에 바닥판이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둘이 일체화가 안 되어 있겠죠. 일체화가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 이겁니다. 이 바닥판이 이렇게 설계가 되면,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바닥판이 있습니다. 이 바닥판이 있는 상태에서, 자, 철골부의 이 프렌즈하고 바닥판하고 일체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철물을 쓰거든요. 여기에 철물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철물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가 되는 거예요. 전단 연결제. 그러면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판과 철골 프렌즈 일체화식인데 사용되는 철물이, 철제 연결 철물이 무엇이다?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 왜 얘가 시어 커넥터라고 칭해지는가 이겁니다. 얘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이 연결 철물이, 연결제가 전단력을 받는 거예요. 맞죠? 철골보는 기둥에 접합이 돼서 안 움직이는데 얘가 진동해서 움직인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얘가 전단력을 받기 때문에 연결제는 연결제잖아요. 재료잖아요. 철물인데. 그래서 전단력을 받는다. 그래서 뭐다?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라고 칭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죠. 보하고 바닥판을 뭐시기 합성시키는, 이걸 보통 합성보락 하거든. 보하고 바닥판을 합성시켰다 해서 얘는 합성보라고 해요.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T형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합성보라고 해요. 이걸 합성보. 뭐 건축가 나오신 분들은 T형보를 생각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T형보인데 얘는 바닥판하고 보하고 합성시켰어요. 그래서 합성보라고 해요. 합성보하면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135페이지 허니컴보가 나오는데, 자, 허니컴보는 외부에 구멍이 있는 게 허니컴보의 개념이 돼요. 외부 쪽에. 그러면 허니컴보는 이거라고 보시면 된다. 자, 옆에서 보면 아래 위에 프렌지가 이렇게, 이걸 볼을 보면 아래 위에 이렇게 보면 아래 위에 프렌지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프렌지가 이렇게 아래 위에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중앙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실제로. 외부의 쪽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외부. 명심 어느 쪽에다 구멍 만든 거다? 외부 쪽에. 프렌지 쪽에 구멍 뚫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뭐다? 설비죠? 덕트나 배관들이 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배관이나 이런 덕트 같은 게 갈 수 있잖아요. 덕트나 배관이 가니까 별도적으로 척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보 아래로 배관이나 덕트를
덕들을 보내면 됩니까? 그 밑에 이 천정 반자가 와야 되죠. 그럼 그만큼 청 높이가 자꾸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비 배관하기에 편리한 보하면 무슨 보? 허니캄 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외부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프렌지는 구멍 뚫으면 안 돼요. 외부에 구멍 뚫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직지에다 간혹가다 이런 데 구멍 뚫잖아요. 이런 데다가. 맞죠? 아무 데나 구멍 뚫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6번에 하이브리드 빔 나오죠. 하이브리드 보. 그래서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는 하이브리드. 자, 이거는 허니컴보. 허니컴보는 외부에 구멍 뚫린 거예요. 외부에 이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 그 반면에 하이브리드 빔이 뭡니까? 보죠. 아마 하이브리드 보 이렇게 쓰겠죠. 자, 이거는 H 용접 현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겁니다. 프렌지하고 외부를 갖다 재질을 다르게 한 거예요. 자, 이 재질을 다른 재료를 쓴 겁니다. 프렌지하고 외부를 다른 재료를 쓴 겁니다. 그럼 프렌지는 이거는 고강도를 쓴 거야. 이거는 고강도 강제를 쓰고 외부를 갖다가 저강도 일반 강제를 쓴 겁니다. 저강도 강제 일반 강제예요. 일반 강제.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 둘 다 고강도를 쓴 것이 아니다. 맞죠?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보는 뭐다? 힘 부재잖아요. 힘 맞죠? 수평 부재잖아요. 힘 모멘트를 받아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프렌지가 담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프렌지가. 외부는 전단계가 받기 때문에 보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외부는. 그래서 얘를 고강도를 쓴 겁니다. 고강도. 그래서 여기를 뭐다? 용접한 거예요. H형광을 만드는데 용접해서 만드는 H형광입니다. 용접해서. 근데 재질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보의 개념이 뭐예요? 하이브리드 보. 아니 모르면 하이브리드 카를 기억하면 돼. 하이브리드 카도 두 가지 다 있어야 되잖아. 일반 가솔린 기관하고 있죠? 하고 뭐하고? 전기하고 두 개 합친 거잖아. 그래서 대세는 지금 뭐로 가고 있습니까?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아니고 전기차로 바로 가죠. 맞아? 중국이 전기차 밀어버리니까. 자, 와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빔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외부는 일반 강제를 쓰면 저강도 쓰고, 프렌지만 뭘 썼다? 고강도 강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36페이지 보면 내하 피복 부분이 나와요. 내하 피복은 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 기출이 되었어요. 자, 종합적으로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138페이지 그 공법 종류를 한 번 냈었어요. 종류. 거기 분칠공법, 타설공법, 미장공법, 조저공법 해놓고 타일공법, 압착공법이 답이 됐어요. 종류를 한 번 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류적인 측면 다뤘거든. 아, 그리고 제일 먼저 냈던 시험이 8회 때 냈었어요. 8회 때 어떻게 냈는가 하면 저렇게 냈습니다. 그 합성공법 있죠. 138회 합성공법이 두 가지거든. 이종재료 저층공법이 있고 일일재료 접합공법이 이걸 바꾸어서 냈거든요. 그건 8회 때인데 모두 정답이 됐어요. 왜 모두 정답이 됐는가 하면요. 8회 때는 출제 범위 안 들어갔었어요. 아, 출제 범위가 11회 때부터 나와서 얘가 너무 빨리 냈어요. 이 인간들이. 제가 그때 농담삼아 8회 때, 8회 때 저기,
어떤 시험을 갖다 정당성 있는 이런 걸 판별할 때 외부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요. 전문기관에다가. 그 소리가 들리길래 앞으로 시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실제 시험을 내버렸습니다. 누가. 나는 들어갈 거 예상이라 했지 들어간다고는 안 했는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소리 했는데 바로 어느 분이 내버렸어.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시방서에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시방서. 그래서 페이지 136페이지 2번에 내하피복부터 나오는 데 있죠. 맞죠? 페이지 136페이지 내하피복 해가지고 2번 나오죠. 요 내용이 시방서 내용이에요. 요것이 시방서 내용이에요. 혹시나 여기를 공부하면 돼. 여기는 시방서를. 시방서. 그럼 시방서는 당연한 말이니까. 그래서 거기 136페이지 2번에 내하공법의 종류는 크게 나죠. 도장공법, 그리고 섭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됩니다. 몇 가지? 네 가지. 도장, 섭식, 건식, 합성. 명심하세요. 몇 가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장공법, 섭식공법, 그리고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내하피복 시공은 1번 체크하세요. 작업 전 바탕면에 먼지나 오일, 녹 등 이물질 제거를 신속히 시공해야 돼. 늦게 하면 안 돼요. 신속히 한다. 페이지 137페이지 상단 내하피복 시공에서 1번 체크해 놓으시고 제거한 후 뭐다? 신속하게 해야 돼. 또 며칠 방치했다 하면 안 돼요. 신속히 바로 해야 돼요. 자, 이겁니다. 이물질이 묻거나 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도장한 게 어떻게 내하피복한 게 떨어지죠? 방락이 되잖아. 그래서 빠르게 신속하게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현장 뒷정리 나오죠. 현장 뒷정리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저 부분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번 있죠? 5번 나머지는 그냥 읽어두시고 5번에 그리고 2번하고 5번만 봐두면 돼. 2번과 5번. 그래서 2번에 내화제는 제조업자의 건장상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의 내화제 양생하에서 조기 건조를 방지해야 돼요. 체크하세요. 조기 건조하도록 하면 틀려요. 조기 건조를 어떻게 방지해야 돼요. 자, 조기 건조하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균열이 생겨요. 조기 건조는 균열이 발생합니다. 균열을 방지하기 조기 건조는 방지해야 됩니다. 고점하고 자 5번하고 알아두시. 습식 분사 안면 장치 또는 공구는 물 청소 시 배수는 먼저 침존지에 침전시킨 후에 배수관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 얘가 어떻게 찌꺼기가 어떻게 배수를 해버리면 다 막혀버려요. 간을 메꾸는 원인이 돼. 그 배가 이제 나중에 간이 막힙니다. 그래서 미리 어떻게 침전시키고 찌꺼기 방류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및 보수 있죠.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기억에 미장공법하고 뿜칠공법은 시공 시에 시공 5제곱미터 한개소 단위로 핀등으로 두께 확인 시공하면 되는데 뿜칠공법 체크하십시오. 자, 뿜칠공법의 경우는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아 채취해서 측정하면 돼요. 이건 시공 후에 합니다. 뿜칠공법은 137페이지. 자, B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아로 채취해서 측정하면 돼요. 근데 측정 빈도는 각 층마다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 각 부위별로 1회를 원칙입니다. 그러면
각 부위별이라는 것은 기둥, 보, 바닥판이죠. 각 부위라는 거예요. 각 부위별로 우리가 측정하는데 1회에 몇 개로 한다? 5개로 하라 이게. 5개. 구멍 뚫는데 1회에 5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부위별로 몇 군데? 5개 뚫어라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왜 뿜칠이 5군데 뚫는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뿜칠하면 도료의 두께가 일정하게 잘 되겠어요? 사람이 하는 건데 맞죠? 알아가면서 뿜칠이 균일하게 두께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장했을 때 전체 두께가 동일할 것 같아요? 틀려지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최소한 5개는 뚫어라 이겁니다. 근데 넘겨보십시오. 근데 조적공법이나 붙임공법, 멤브레인 공법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체크하시오. 재료마다 반입시입니다. 재료 두께와 비중을 확인하는 거야. 얘는 조적이나 붙임공법이나 멤브레인 공법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현장에서 뿌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는 뿜칠은 현장에서 뿌리 직접 시공해야 되고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뿜칠 공법은 시공 후에 두께나 비중은 코알을 채취해서 측정하는데 코알은 구멍 뚫는다는 거예요. 그걸 측정하는데 근데 넘겨서 조적공법이나 붙임공법은 멤브레인 공법은 이미 제작된 부재를 재료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재료마다 반입시입니다. 재료 반입시, 재료의 두께하고 비중 확인해야 돼. 공사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시기 헷갈리면 안 돼요. 뭐만 시공 후에 한다? 뿜칠. 뿜칠은 시공 후에 하지만 다른 공법마다 재료 반입시 하면 된다 이게. 그 점을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 층마 받아 1,500씩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1회에 몇 개로 하면 된다? 3개로 하면 돼요. 얘는 3개로 하면 되고요. 근데 뭐일 때만 5개다? 뿜칠 공법일 때면 1회에 5개야. 맞죠? 뿜칠 공법은 1회에 5개지만 다른 거는 1회에 뭐다? 3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3번에 상대 습도 몇 프로? 70% 초과 꼭 체크해 놓으세요. 상대 습도 70%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 피복제 내부에 강제가 있는 강제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해 줘야 되는 습도는 몇 퍼센트? 75% 초과입니다. 자,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아까 페이지 132페이지 잠시 봅니다. 하단에 환경기상에서 그 1번에 있죠. 기온이 5도씨 미만이거나 43도씨 이상이거나 상대습도 몇 퍼센트? 85% 초과할 때는 이때는 도장 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장해서는 안 되는 경우 습도는 몇 퍼센트? 85%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제가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돼서 습도에 유의해야 될 내화 피복은 몇 퍼센트? 75%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도장하고. 이거는 내화 피복이에요. 도장에서는 몇 퍼센트? 85% 초과시. 도장해서는 안 되고, 이건 내화 피복할 때, 이 강제의 부식을, 주의할 습도 기준은 몇 퍼센트? 70%, 말을 잘못해. 70% 초과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혼돈하지 않도록 해놓으세요. 비교 써놓으세요. 이런 거 시험 내는 거예요. 아직 전혀 시험에 언급은 없지만, 앞으로 낼 수 있다. 그러면, 도장을 해서는 안 되는 습도는 몇 퍼센트? 85% 초과. 그리고 강제 내화 피복 시 강제의 부식이 지속될 수 있는데 습도에 유의해야 되는 습도는 70%. 명심하세요.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 그러면 구조 쪽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현재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옛날엔 전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했었죠, 맞죠? 옛날엔 전기 설비가 대장이었었거든요. 대장이 바뀌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그리고 설비 쪽은 난방이 좀 많이 냅니다. 요새 추억에 난방 팍팍 돌리긴 해요. 난방값 좀 많이 나오겠네요. 저도 서울 내려올 때 난방 안 끄고 나왔는데 계속 돌려주고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먼저 보시면 철근하고 뭐하고 콘크리트 두 개가 합성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하고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뭐라 해? 레인포스트 구조에서 RC조라 해서 RC조. RC조 하면 뭘 떠올려라?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C조라 해. RC조.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구조에서 RC조라 합니다. 그러면 철근이 뭘 부담하다?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해서 인장력. 얘가 인장력 부담을 하고요.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비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콘크리트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을 하는 거야. 얘가 압축력 부담이고요.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 기본 원리예요.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배경이 되는 것은 일단은 자, 이 철근과 이 콘크리트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선팽창 계수. 자, 이 선팽창 계수 또는 뭐 열팽창 계수라고도 하죠. 열팽창 계수. 자, 온도가 상승하면 원래 단위기에서 얼마나 신장 늘어났는가 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팽창 계수는 철근과 콘크리트 선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는 어떻게? 거의 같습니다. 하나가 많이 늘어, 하나가 적게 늘어나면 되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수축 계수예요. 늘어나는 거 말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그것을 무슨 계수? 수축 계수라고 하는데. 자, 이 수축 계수도 거의 같습니다. 얘는 지문밖에 안 썼어요, 한 번씩. 근데 답은 한 번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된 이유는요, 답 만들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답은 페이지 143페이지, 거기 4번, 5번에 보면 탄성계수 나오죠. 이 탄성계수 가지고 다룰 거예요. 철근과 콘크리트 이 탄성계수. 탄성계수를 영계수라고도 합니다. 영계수. 탄성계수는 다릅니다. 철근,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다릅니다. 철근이 커요. 콘크리트보다 탄성계수는. 원래 탄성계수는 무엇을 탄성계수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부재가 있어요. 부재가 있으면 여기에
자, 제축은 뭐다? 길이 방향을 뭐다? 제축이라 해. 제축, 부제축. 자, 그러면 이 제축 방향, 이 방향의 응력도입니다. 제축 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제축, 글씨를 덜 썼네. 제축 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제축 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이거의 직각 방향, 이거의 변형도를 나타내는 거야. 얼마나 변형이 생기느냐? 변형도를 나타내는 거. 이것이 뭐다? 탄성계수예요. 탄성계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변형이 생겨야 되는데 콘크리트는 잘 변형이 생겨야 잘 안 생깁니까? 대필, 이 분필이라고 보면 돼. 내가 이렇게 잡아당겨 버리면 뚝 떨어져 버리죠. 콘크리트도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고무줄 같은 경우 봐요. 이리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어떻게? 줄어들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탄성계수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저걸 알잖아. 쫀디기를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 여름철 쫀디기는 탄성계수가 좀 괜찮은데, 맞아요? 겨울에 온도가 추워지면 어떻게? 탄성계수가 좀 없죠? 자, 그러면 이 탄성계수라는 것은 제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재료마다 탄성계수는 틀려집니다. 재료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수는 같다? 팽창계수나 수축계수는 같다. 무슨 팽창이든 신경 쓰지 말고 팽창계수나 수축계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탄성계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근은 사실상 이거잖아요. 철근의 단점이 무엇인가? 철근의 단점이, 철근은 녹슬기 쉽죠? 맞아요? 철근은 부식당하죠? 녹슬기 쉽고, 그리고 불에 강해요, 약해요? 약하거든. 내화성이 좋지 않잖아요? 내화성이 떨어지잖아. 맞죠?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은 아니야. 내화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가 잘 생겨? 자굴이 생기잖아. 자굴이 발생하잖아. 간헐그 기계 뽑으니까. 근데 이것을 뭐가 피복함으로써? 콘크리트가 피복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콘크리트로 피복해 줌으로써, 콘크리트로 피복을 해주면, 콘크리트로 피복을 함으로써, 피복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되죠. 자, 왜냐면 녹슬기 쉬운데 콘크리트 피복하면, 콘크리트가 무슨 성이다? 강알칼리성이거든. 강알칼리성이어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줍니다. 철근 부식 방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콘크리트, 자, 보통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pH가 11 이상 유지면 되면 돼요. 유지가 되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이 알칼리성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 pH가 보통 12에서 13 정도 처음에 유지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이것이 중성화가 됩니다.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오래 갈 수는 없잖아. 젊음이 계속 가? 맞아요? 젊음이 계속 가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영화나 TV는 간혹 가다 한 번씩 나오죠. 맞아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죠? 요새 드라마, 저런 거 케이블 TV 인데 요새 도깨비가 유행이라며? 잘 모르십니까? 공유씨가 도깨비로 나온다며? 저도 제가 본 게 아니고 옆에 보는 거 슬쩍 봤더니 뭐야? 도깨비 보고 있다 그래. 자, 보시고,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화성이 약하니까 콘크리트 피복함으로써 뭐다? 내화 구조가 되죠? 콘크리트 피복함으로써 내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화 구조가. 그래서 콘크리트 피복하면 보통 피복 두께에 따라 틀려져요. 내화 시간이. 보통 피복 두께 보통 3cm 정도 하면 내화 시간이 2시간 정도 견딜 수 있는 거야. 하재가 온도가 올라가도 한 2시간 동안은 충분히 견딥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가 되는 거야. 콘크리트로 피복하면서 내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철근은 자굴이 생기는데 콘크리트 피복함으로써 뭐가 된다? 자굴 방지가 되는 거예요. 자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그래서 내구, 내하, 내진 구조 다 된다 했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부실공사 하지 않는 이상 기억하세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사시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지진 나도. 맞아요?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막 강진이 올 것 같다 이러면요 보강해 주면 되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외로 이 앞의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44페이지 콘크리트에 뭐가 나온다? 중성화. 자, 중성화가 6회, 7회 때 출제가 되고 나서 자꾸 종합문제 지문으로 나와요. 콘크리트 중성화. 자,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는 이걸 의미합니다. 콘크리트가 원래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에요.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슘 성분으로서 pH가 12에서 1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철근의 부식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게요. 여기 철근이 안에 있더라도 콘크리트가 현재 pH가 얼마가 되니까 왜 이래 철근을 그리는데 해를 그리고 있어. 철근이 있을 때 콘크리트가 피복하고 있으면 녹슬지 않는다는 게 일단은. 그런데 얘가 계속 12에서 13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계속 여러분들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죠.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있죠. 세포 분열이 되면서 자꾸 세포가 줄어들죠. 그래서 늙어가는 거잖아요. 쪼글쪼글해져.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에 공기 중에 뭐다? 탄산가스 CO2가 탄산가스하고 수산화칼슘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얘가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거예요. 탄산칼슘이 얘가 pH가 8.5에서 1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수산화칼슘인 강알칼리성에서 이것을 상실하면서 뭐다? 약알칼리화 된 겁니다. 이것을 콘크리트의 뭐다? 중성하라고 칭해요. 명심하세요. 이걸 콘크리트 중성하라 해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중성하는 바로 중성화 개념의 중성화에서 첫째 의의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거야.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는 것이 콘크리트의 뭐다?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도 합니다. 탄산화 또는 중성화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을 해요. 상실을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철근까지 철근 여기 있는데 여기 깊이까지 여기까지 중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표면에서 내부로 서서히 진행돼 가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중성화 진행은 표면에서 내부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합니다.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어가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 중성화 진행이에요. 빠르게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돼요. 그러면 철근 깊이까지 이제 중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철근 표면까지. 그러면 철근 깊이까지 중성화가 진행이 이루어져요. 중성화가 진행이 되면 철근이 뭐 된다? 부식이 이루어지는 거야. 철근이 녹서는 거야. 그러면 이 철근 녹슬어서 철근이 부식이 되면요, 철근의 최적 팽창을 가져와요. 최적 팽창을 가져옵니다. 그럼으로써 콘크리트에 뭐가 생긴다? 균열이 생겨.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의 균열이 가장 늦게 생기는 게 콘크리트 뭐다? 중성화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는 것이 가장 늦게 생기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콘크리트에 생기는 균열 중 가장 늦게 발생하는 균열은 무엇이다? 무슨 균열? 콘크리트 중성화에서 생기는 균열은 가장 늦게 생깁니다. 빠르게 생기는 게 아니다. 중성화가 가장 콘크리트 중성화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은 명심하세요. 가장 먼저 발생한다, 늦게 발생한다. 가장 최후에 생기는 게 중성화에 의한 균열이에요. 명심하세요. 콘크리트 중성화에 생기는 균열이 가장 늦게 발생하는 균열이에요. 명심하세요. 균열 중에 콘크리트에 생기는 균열 중에 가장 늦게 발생하는 균열이 뭐다? 콘크리트 중성화에서 생기는 균열이 가장 늦게 발생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러면 콘크리트 이제 중성화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진행이 되면 균열이 됩니다. 그렇다고 콘크리트가 중성화 되어도 콘크리트 강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강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예요. 철근을 뭐 한다는 거? 부식시킨다. 이게 문제인 거야. 철근을 녹슬게 한다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중성화 지연대책 방지대책에 대해서 145페이지 지연대책. 자, 지연대책은 이걸 명심하면 돼요. 이걸 공부해 놓으세요. 뭐의 침투로 생긴다? 탄산가스의 침투로 생기는 거야. 표면에서 침투해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침투가 잘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중성화 지연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중성화 지연 방지 대책은 탄산가스 침투를 느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마감재 사용하라 이겁니다. 맞죠? 페이지 135페이지 타일, 돌 붙임 등의 마감 사용해주라. 그럼 도장해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도장공사 이런 것도. 그리고 피복 두께를 어떻게 두껍게 해주면 느려요. 우리가 표면에서 침투해서 생긴다 했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면 늦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부재 단면을 어떻게 크게 주는 거예요. 부재 단면이 적을수록 중성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약간 통통한 사람이 주름 잘 안 지죠? 아닙니까? 연세가 들어도 얼굴이 뺑뺑 탕탕하면 주름 잘 안 지죠? 주름 지면 피부 두께가 얇은 사람들이 삐쩍 마르면 어떻게? 주름이 팍 집니다. 맞죠? 중성화가 부재 단면이 적을수록, 왜냐하면 부재 단면이 크면요, 이 안에 뭐가 많아요? 석회성분, 시멘트 성분이 많잖아. 그럼 대기 중에 석기를 빨아들여서 강알칼리성 수산화칼슘을 유지할 수 있거든. 그럼 철근이 녹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가스 영이 적도하고 다짐 및 양생을 충분히 하라는 것은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하라 이거야. 외부에서 뭐의 침투로 생겼으니까? 탄산가스의 침투로 발생했으니까 그겁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를 방지해야 돼요. 재료 분리를 방지하고 습도는 높게 하고, 그리고 물 시멘트비 써놓으세요. 8번에 물 시멘트비라고 할 수도 있고 물 결합제, 시멘트를 결합제라고도 하죠. 결합제비. 그래서 물 시멘트비 또 물 결합제비, 이거는 최대한 어떻게 적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경량골재 사용량은 줄여야 됩니다. 경량골재 사용량은 줄여줘야 됩니다. 사용량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경량골재 사용량은 최대한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요. 148페이지 제2절 콘크리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